새벽 2시 병원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낮에는 환자들의 신음과 기계음이 섞여 울리던 복도가 지금은 마치 버려진 유적지 같았다. 그러나 그 정적을 가르는 목소리가 있었다. 김정희, 아직도 여기 있구나.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이미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 40년 전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그 목소리였다. 내 이름은 김정희. 67살,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온 세월이 길었다. 그날 갑작스런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왔다. 협심증이라며 며칠 안정하면 괜찮아진다고 했지만 병실은 이상했다. 창문마다 쇠창살, 밤마다 밖에서 잠기는 문. 마치 환자를 돌보는 병원이 아니라 죄수를 가두는 감옥 같았다. 며느리 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어머님, 여기 계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편안히 쉬세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포기의 선언 같았다. 며칠이 흘렀다. 낯선 남자가 차트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제 곧 치료가 끝납니다. 걱정 마세요. 그러나 협심증의 마지막 치료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았다. 그날 밤 복도에서 웅웅 울리던 스피커에서 다시 목소리가 흘렀다. 넌 아직 모르는구나. 이 병원은 죽음을 연구하는 곳이야. 나는 두려움에 떨며 기록실 문을 열었다. 거기엔 수십 장의 사망진단서, 모두 심장마비, 뇌출혈, 그리고 의사 서명은 전부 한 사람. 윤태식. 40년 전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이름이었다. 새벽 3시 복도는 고요했고 나는 창문으로 다가갔다. 그때 돌멩이가 유리를 두드렸다. 바깥에서 청년 민석이 속삭였다. 김할머니, 지금 나가셔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쇠창살 사이로 들어온 절단기를 잡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쇠를 비틀었다. 경보음이 울리고 붉은 불빛이 복도를 뒤덮었다. 환자가 도망간다. 비명이 울려 퍼졌다. 민석이 내 팔을 끌었다. 어서요. 이대로 있으면 돌아가실 겁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군화 소리 같은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졌다. 민석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할머니, 이 병원은 돈 많은 사람들이 노인을 처리하기 위해 만든 비밀 요양소예요. 며느리분이 직접 계약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다. 서연이 내 아들을 등에 업고 나를 팔아넘겼다는 말이었다. 정문 앞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다. 문이 열리고 아들 도연과 며느리 서연이 내렸다. 어머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냥 계시면 되잖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도연아, 네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니? 그러나 그는 눈을 피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순간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민석이 미리 경찰에 신고해 두었던 것이다. 경찰들이 몰려와 가운을 입은 자들과 서연을 체포했다. 아들은 끝내 침묵했다. 모든 게 드러났다. 그 병원은 불법 요양소, 전국의 노인을 불법 수용해 보험금을 노리는 범죄 집단. 서연은 그들과 손잡고 내 재산을 노렸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창밖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 40년의 공포와 분노가 비로소 끝난 순간이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는 서늘한 그림자가 남았다. 악은 언제든 새로운 얼굴을 쓰고 다시 찾아오기 때문이다. 새벽 2시 병원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낮에는 환자들의 신음과 기계음이 섞여 울리던 복도가 지금은 마치 버려진 유적지 같았다. 그러나 그 정적을 가르는 목소리가 있었다. 김정희, 아직도 여기 있구나.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이미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 40년 전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그 목소리였다. 내 이름은 김정희. 67살,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온 세월이 길었다. 그날 갑작스런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왔다. 협심증이라며 며칠 안정하면 괜찮아진다고 했지만 병실은 이상했다. 창문마다 쇠창살, 밤마다 밖에서 잠기는 문. 마치 환자를 돌보는 병원이 아니라 죄수를 가두는 감옥 같았다. 며느리 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어머님, 여기 계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편안히 쉬세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포기의 선언 같았다. 며칠이 흘렀다. 낯선 남자가 차트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제 곧 치료가 끝납니다. 걱정 마세요. 그러나 협심증의 마지막 치료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았다. 그날 밤 복도에서 웅웅 울리던 스피커에서 다시 목소리가 흘렀다. 넌 아직 모르는구나. 이 병원은 죽음을 연구하는 곳이야. 나는 두려움에 떨며 기록실 문을 열었다. 거기엔 수십 장의 사망진단서, 모두 심장마비, 뇌출혈, 그리고 의사 서명은 전부 한 사람. 윤태식. 40년 전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이름이었다. 새벽 3시 복도는 고요했고 나는 창문으로 다가갔다. 그때 돌멩이가 유리를 두드렸다. 바깥에서 청년 민석이 속삭였다. 김할머니, 지금 나가셔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쇠창살 사이로 들어온 절단기를 잡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쇠를 비틀었다. 경보음이 울리고 붉은 불빛이 복도를 뒤덮었다. 환자가 도망간다. 비명이 울려 퍼졌다. 민석이 내 팔을 끌었다. 어서요. 이대로 있으면 돌아가실 겁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군화 소리 같은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졌다. 민석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할머니, 이 병원은 돈 많은 사람들이 노인을 처리하기 위해 만든
비밀 요양소예요. 며느리분이 직접 계약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다. 서연이 내 아들을 등에 업고 나를 팔아넘겼다는 말이었다. 정문 앞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다. 문이 열리고 아들 도연과 며느리 서연이 내렸다. 어머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냥 계시면 되잖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도연아, 네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니? 그러나 그는 눈을 피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순간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민석이 미리 경찰에 신고해 두었던 것이다. 경찰들이 몰려와 가운을 입은 자들과 서연을 체포했다. 아들은 끝내 침묵했다. 모든 게 드러났다. 그 병원은 불법 요양소, 전국의 노인을 불법 수용해 보험금을 노리는 범죄 집단. 서연은 그들과 손잡고 내 재산을 노렸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창밖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 40년의 공포와 분노가 비로소 끝난 순간이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는 서늘한 그림자가 남았다. 악은 언제든 새로운 얼굴을 쓰고 다시 찾아오기 때문이다. 새벽 2시. 병원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낮에는 환자들의 신음과 기계음이 섞여 울리던 복도가 지금은 마치 버려진 유적지 같았다. 그러나 그 정적을 가르는 목소리가 있었다. 김정희, 아직도 여기 있구나.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이미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 40년 전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그 목소리였다. 내 이름은 김정희. 67살.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온 세월이 길었다. 그날 갑작스런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왔다. 협심증이라며 며칠 안정하면 괜찮아진다고 했지만 병실은 이상했다. 창문마다 쇠창살, 밤마다 밖에서 잠기는 문. 마치 환자를 돌보는 병원이 아니라 죄수를 가두는 감옥 같았다. 며느리 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어머님, 여기 계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편안히 쉬세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포기의 선언 같았다. 며칠이 흘렀다. 낯선 남자가 차트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제 곧 치료가 끝납니다. 걱정 마세요. 그러나 협심증의 마지막 치료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았다. 그날 밤 복도에서 웅웅 울리던 스피커에서 다시 목소리가 흘렀다. 넌 아직 모르는구나. 이 병원은 죽음을 연구하는 곳이야. 나는 두려움에 떨며 기록실 문을 열었다. 거기엔 수십 장의 사망진단서, 모두 심장마비, 뇌출혈, 그리고 의사 서명은 전부 한 사람. 윤태식. 40년 전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이름이었다. 새벽 3시, 복도는 고요했고 나는 창문으로 다가갔다. 그때 돌멩이가 유리를 두드렸다. 바깥에서 청년 민석이 속삭였다. 김할머니, 지금 나가셔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쇠창살 사이로 들어온 절단기를 잡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쇠를 비틀었다. 경보음이 울리고 붉은 불빛이 복도를 뒤덮었다. 환자가 도망간다. 비명이 울려 퍼졌다. 민석이 내 팔을 끌었다. 어서요. 이대로 있으면 돌아가실 겁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군화 소리 같은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졌다. 민석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할머니, 이 병원은 돈 많은 사람들이 노인을 처리하기 위해 만든 비밀 요양소예요. 며느리분이 직접 계약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다. 서연이 내 아들을 등에 업고 나를 팔아넘겼다는 말이었다. 정문 앞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다. 문이 열리고 아들 도연과 며느리 서연이 내렸다. 어머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냥 계시면 되잖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도연아, 네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니? 그러나 그는 눈을 피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순간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민석이 미리 경찰에 신고해 두었던 것이다. 경찰들이 몰려와 가운을 입은 자들과 서연을 체포했다. 아들은 끝내 침묵했다. 모든 게 드러났다. 그 병원은 불법 요양소, 전국의 노인을 불법 수용해 보험금을 노리는 범죄 집단. 서연은 그들과 손잡고 내 재산을 노렸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창밖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 40년의 공포와 분노가 비로소 끝난 순간이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는 서늘한 그림자가 남았다. 악은 언제든 새로운 얼굴을 쓰고 다시 찾아오기 때문이다. 새벽 2시. 병원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낮에는 환자들의 신음과 기계음이 섞여 울리던 복도가 지금은 마치 버려진 유적지 같았다. 그러나 그 정적을 가르는 목소리가 있었다. 김정희, 아직도 여기 있구나.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이미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 40년 전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그 목소리였다. 내 이름은 김정희. 67살.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온 세월이 길었다. 그날 갑작스런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왔다. 협심증이라며 며칠 안정하면 괜찮아진다고 했지만 병실은 이상했다. 창문마다 쇠창살, 밤마다 밖에서 잠기는 문. 마치 환자를 돌보는 병원이 아니라 죄수를 가두는 감옥 같았다. 며느리 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어머님,
여기 계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편안히 쉬세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포기의 선언 같았다. 며칠이 흘렀다. 낯선 남자가 차트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제 곧 치료가 끝납니다. 걱정 마세요. 그러나 협심증의 마지막 치료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았다. 그날 밤 복도에서 웅웅 울리던 스피커에서 다시 목소리가 흘렀다. 넌 아직 모르는구나. 이 병원은 죽음을 연구하는 곳이야. 나는 두려움에 떨며 기록실 문을 열었다. 거기엔 수십 장의 사망진단서, 모두 심장마비, 뇌출혈, 그리고 의사 서명은 전부 한 사람. 윤태식. 40년 전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이름이었다. 새벽 3시, 복도는 고요했고 나는 창문으로 다가갔다. 그때 돌멩이가 유리를 두드렸다. 바깥에서 청년 민석이 속삭였다. 김할머니, 지금 나가셔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쇠창살 사이로 들어온 절단기를 잡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쇠를 비틀었다. 경보음이 울리고 붉은 불빛이 복도를 뒤덮었다. 환자가 도망간다. 비명이 울려 퍼졌다. 민석이 내 팔을 끌었다. 어서요. 이대로 있으면 돌아가실 겁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군화 소리 같은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졌다. 민석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할머니, 이 병원은 돈 많은 사람들이 노인을 처리하기 위해 만든 비밀 요양소예요. 며느리분이 직접 계약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다. 서연이 내 아들을 등에 업고 나를 팔아넘겼다는 말이었다. 정문 앞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다. 문이 열리고 아들 도연과 며느리 서연이 내렸다. 어머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냥 계시면 되잖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도연아, 네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니? 그러나 그는 눈을 피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순간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민석이 미리 경찰에 신고해 두었던 것이다. 경찰들이 몰려와 가운을 입은 자들과 서연을 체포했다. 아들은 끝내 침묵했다. 모든 게 드러났다. 그 병원은 불법 요양소, 전국의 노인을 불법 수용해 보험금을 노리는 범죄 집단. 서연은 그들과 손잡고 내 재산을 노렸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창밖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 40년의 공포와 분노가 비로소 끝난 순간이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는 서늘한 그림자가 남았다. 악은 언제든 새로운 얼굴을 쓰고 다시 찾아오기 때문이다. 새벽 2시. 병원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낮에는 환자들의 신음과 기계음이 섞여 울리던 복도가 지금은 마치 버려진 유적지 같았다. 그러나 그 정적을 가르는 목소리가 있었다. 김정희, 아직도 여기 있구나.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이미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 40년 전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그 목소리였다. 내 이름은 김정희. 67살.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온 세월이 길었다. 그날 갑작스런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왔다. 협심증이라며 며칠 안정하면 괜찮아진다고 했지만 병실은 이상했다. 창문마다 쇠창살, 밤마다 밖에서 잠기는 문. 마치 환자를 돌보는 병원이 아니라 죄수를 가두는 감옥 같았다. 며느리 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어머님, 여기 계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편안히 쉬세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포기의 선언 같았다. 며칠이 흘렀다. 낯선 남자가 차트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제 곧 치료가 끝납니다. 걱정 마세요. 그러나 협심증의 마지막 치료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았다. 그날 밤 복도에서 웅웅 울리던 스피커에서 다시 목소리가 흘렀다. 넌 아직 모르는구나. 이 병원은 죽음을 연구하는 곳이야. 나는 두려움에 떨며 기록실 문을 열었다. 거기엔 수십 장의 사망진단서, 모두 심장마비, 뇌출혈, 그리고 의사 서명은 전부 한 사람. 윤태식. 40년 전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이름이었다. 새벽 3시, 복도는 고요했고 나는 창문으로 다가갔다. 그때 돌멩이가 유리를 두드렸다. 바깥에서 청년 민석이 속삭였다. 김할머니, 지금 나가셔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쇠창살 사이로 들어온 절단기를 잡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쇠를 비틀었다. 경보음이 울리고 붉은 불빛이 복도를 뒤덮었다. 환자가 도망간다. 비명이 울려 퍼졌다. 민석이 내 팔을 끌었다. 어서요. 이대로 있으면 돌아가실 겁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군화 소리 같은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졌다. 민석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할머니, 이 병원은 돈 많은 사람들이 노인을 처리하기 위해 만든 비밀 요양소예요. 며느리분이 직접 계약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다. 서연이 내 아들을 등에 업고 나를 팔아넘겼다는 말이었다. 정문 앞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다. 문이 열리고 아들 도연과 며느리 서연이 내렸다. 어머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냥 계시면 되잖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도연아, 네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니? 그러나 그는 눈을 피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순간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민석이 미리 경찰에 신고해 두었던 것이다. 경찰들이 몰려와 가운을 입은 자들과 서연을 체포했다. 아들은 끝내 침묵했다. 모든 게 드러났다. 그 병원은 불법 요양소, 전국의 노인을 불법 수용해
보험금을 노리는 범죄 집단. 서연은 그들과 손잡고 내 재산을 노렸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창밖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 40년의 공포와 분노가 비로소 끝난 순간이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는 서늘한 그림자가 남았다. 악은 언제든 새로운 얼굴을 쓰고 다시 찾아오기 때문이다. 새벽 2시. 병원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낮에는 환자들의 신음과 기계음이 섞여 울리던 복도가 지금은 마치 버려진 유적지 같았다. 그러나 그 정적을 가르는 목소리가 있었다. 김정희, 아직도 여기 있구나.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이미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 40년 전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그 목소리였다. 내 이름은 김정희. 67살.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온 세월이 길었다. 그날 갑작스런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왔다. 협심증이라며 며칠 안정하면 괜찮아진다고 했지만 병실은 이상했다. 창문마다 쇠창살, 밤마다 밖에서 잠기는 문. 마치 환자를 돌보는 병원이 아니라 죄수를 가두는 감옥 같았다. 며느리 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어머님, 여기 계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편안히 쉬세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포기의 선언 같았다. 며칠이 흘렀다. 낯선 남자가 차트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제 곧 치료가 끝납니다. 걱정 마세요. 그러나 협심증의 마지막 치료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았다. 그날 밤 복도에서 웅웅 울리던 스피커에서 다시 목소리가 흘렀다. 넌 아직 모르는구나. 이 병원은 죽음을 연구하는 곳이야. 나는 두려움에 떨며 기록실 문을 열었다. 거기엔 수십 장의 사망진단서, 모두 심장마비, 뇌출혈, 그리고 의사 서명은 전부 한 사람. 윤태식. 40년 전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이름이었다. 새벽 3시. 복도는 고요했고 나는 창문으로 다가갔다. 그때 돌멩이가 유리를 두드렸다. 바깥에서 청년 민석이 속삭였다. 김할머니, 지금 나가셔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쇠창살 사이로 들어온 절단기를 잡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쇠를 비틀었다. 경보음이 울리고 붉은 불빛이 복도를 뒤덮었다. 환자가 도망간다. 비명이 울려 퍼졌다. 민석이 내 팔을 끌었다. 어서요. 이대로 있으면 돌아가실 겁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군화 소리 같은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졌다. 민석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할머니, 이 병원은 돈 많은 사람들이 노인을 처리하기 위해 만든 비밀 요양소예요. 며느리분이 직접 계약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다. 서연이 내 아들을 등에 업고 나를 팔아넘겼다는 말이었다. 정문 앞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다. 문이 열리고 아들 도현과 며느리 서연이 내렸다. 어머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냥 계시면 되잖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도연아, 네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니? 그러나 그는 눈을 피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순간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민석이 미리 경찰에 신고해 두었던 것이다. 경찰들이 몰려와 가운을 입은 자들과 서연을 체포했다. 아들은 끝내 침묵했다. 모든 게 드러났다. 그 병원은 불법 요양소, 전국의 노인을 불법 수용해 보험금을 노리는 범죄 집단. 서연은 그들과 손잡고 내 재산을 노렸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창밖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 40년의 공포와 분노가 비로소 끝난 순간이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는 서늘한 그림자가 남았다. 악은 언제든 새로운 얼굴을 쓰고 다시 찾아오기 때문이다. 새벽 2시. 병원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낮에는 환자들의 신음과 기계음이 섞여 울리던 복도가 지금은 마치 버려진 유적지 같았다. 그러나 그 정적을 가르는 목소리가 있었다. 김정희, 아직도 여기 있구나.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이미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 40년 전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그 목소리였다. 내 이름은 김정희. 67살.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온 세월이 길었다.